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5일 뉴스A 라이브 시작합니다. 네, 먼저 뉴스의 라이브 팀이 뽑은 주요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의 라이브 픽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한 달여 앞두고 윤심 논란이 뜨겁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윤핵관 표현으로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사람은 국정 운영의 방해꾼으로 인식될 것이라며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안철수 의원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민주당이 6년 만에 검찰의 편파 수사 등을 규탄하는 장외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단일 대우를 강조했지만 비명계 일부 의원들은 불참했고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미국이 오늘 동부 해안에서 중국발 정찰 풍선을 스텔스기로 격추하고 잔해를 수거했습니다. 중국은 민간무인 비행선을 공격한 것에 강한 불만과 항의를 표시한다고 밝혀 양국 갈등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더 올리자는 의견이 지자체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하철 적자가 심각하다는 게 주요 이유인데 노인 우울증 감소 등 다른 영향도 생각해야 한다는 반대 여론도 있습니다. 네, 어젯밤 전남 신안군 해상에서 24톤급 어선이 전복됐습니다. 네, 현재까지 선원 12명 가운데 9명이 실종돼 구조에 나서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단비 기자, 사고가 언제 난 겁니까? 네, 어제 어선 사고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젯밤 11시 19분쯤입니다. 전남 신안군 임자면 제비치도 서쪽 구예리 해상에서 선원 12명이 탄 24톤급 근해 통발어선 청보호가 전복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현재까지 선원 3명이 구조됐고 선원 9명이 실종된 상태입니다. 구조 지원을 요청받은 화물선이 사고 해역에 도착해 뒤집힌 채 바닥을 드러낸 배 위에서 선원 3명을 구조했습니다. 구조된 선원들은 현재 목포항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네, 실종된 선원들에 대한 구조 작업은 어떻게 진행 중입니까? 실종된 9명의 선원을 찾기 위해서 해경과 해군함정 30척과 군 항공기 6대 등이 투입됐습니다. 해경은 실종자 9명이 선실에서 잠을 자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선체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잠수사 15명을 투입해 오늘 오전까지 5차례 수중 진입을 시도했지만 통발 등 장애물로 선내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3,000개에 달하는 통발이 선체 전체를 감싸고 있는 데다 어구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잠수사가 선실까지 진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일단 해경은 청보호가 바닷속에 가라앉지 않도록 좌현과 우현에 모두 6개의 리프트백을 설치했습니다. 수면 위로 드러난 선체 바닥에 구멍을 뚫어서 진입을 시도했지만 이마저도 내부 장비 등에 가로막혀 어려운 상황인 걸로 전해집니다. 해경은 어선 도면을 확보해 새로운 진입로를 찾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해군 특수부대 투입 등 구조 작업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 대통령과 저는 어떻게 보면 축구로 치면은 손흥민과 해리케인의 관계거든요. 사실 그 승리의 조합입니다. 대통령을 본인의 당 대표 선거에 자꾸 끌어들여서 그것을 악용하는 모습으로 비춰지지 좋지 않다. 네, 뉴스 분석 함께할 4분 소개하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나오셨습니다. 김관욱 정치연구소 미니소장,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에 영상 보셨겠지만 국민의힘 전당대회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친윤, 비윤, 여기에 이준석 전 대표도 최근 행보에 나섰는데 개파 갈등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지금 현재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 국민의힘의 이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을 위한 이제 전당대회 막이 오른 셈인데요. 후보 등록한 걸 보면 뭐 당대표 후보만 해도 9명이고 최고위원 후보는 18명에 이릅니다. 그만큼 이 차기 지도부에 진출하기 위한 여러 후보들이 지금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 순차적으로 이 당원들의 어떤 여론을 수렴을 해서 새로운 당대표 후보의 윤곽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 유력한 몇몇 후보 간의 어떤 갈등 양상이 증폭이 되면서 과연 새로운 당 지도부가 선출이 된 이후에 국민의힘이 원팀으로서 이 단합을 하고 화합을 해서 내년 총선에 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겠느냐. 굉장히 좀 우려의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이 접점을 벌이고 있다 이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100% 당원 투표로 이번 전대가 치러지는 만큼 과연 윤심이 어디로 기울고 있냐 여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안철수 의원은 지금 윤 대통령과의 단일화 과정 그리고 인수위 시절을 언급하면서 윤심과 가깝다는 뜻을 좀 호소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윤 힘이 되기 위해서 나온 후보입니다. 지금까지 윤안 연대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처음 이제 함께 시작했었던 그 정권 교체, 그 완성이 바로 내년에 총선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위해서는 저는 윤과 안은 최상의 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소장님 사실 김기현 의원과 장제원 의원의 김장 연대는 많이 있었는데 이 윤안 연대, 대통령과의 연대를 강조하는 것 좀 너무 나갔다는 해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요, 이제 사실은 집권당의 즉 여당의 전대에서는 이제 상시적으로 사실 모든 후보들이 대통령과의 친분을 강조합니다. 네. 그런 마케팅으로 표를 몰아가는 것이 굉장히 상실적, 이제 항상 있어왔던 것인데 이거 자체가 무례하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버리면 그러면 다른 지금 윤심은 나한테 있다라고 얘기하는 김기현 후보는 어떻게 되는 건지 저는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대통령실이 언급을 안 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한 것 아닌가. 그리고 자유롭게 당 내에서 후보들 간의 어떤 뭐 대통령을 존중하면서 대통령의 힘을 빌어가면서 이기겠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그걸 누군가에겐 못하게 하고 누군가에겐 하게 한다면 그 자체로서 대통령실이 지금 경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윤심의 어떤 윤힘이죠. 윤힘의 어떤 이 효과를 보여주면서 사실상 대통령실이 개입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더 이제 불거지게 하는 것인데 저는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당 후보들끼리 경쟁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런 과정에서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당의 비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집권당으로서 향후의 국정 운영에서 어떤 비전을 여당이 이제 추진할 것이냐 뭐 이런 것에 대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오로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은 윤심이 누구에게 있는지만을 갖고서 경쟁을 하니까 굉장히 과열이 되고 그 과열 상황이 더 나가서 일부에서는 이것이 분당 얘기까지 언급이 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뭐 국민으로서는 굉장히 사실 부담이 되는 그런 경선의 과정으로 들어가 버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소장님께서 지금 윤심은 모두 본인에게 있다라고 모든 후보들이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부분을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안철수 의원과 대통령은 소통하는 사이도 아니다. 특히 대통령과 의원이 동급을 놓고 연대를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저는 근데 그 부분은 팩트는 맞다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지금 상당히 아마 이제 사실상 저는 공동 정권에게 와해 수준까지 온 게 아닌가.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인사 총리직이나 또는 이제 장관직 이런 데 여러 가지 거부하면서 좀 이게 갈등이 있었고요. 아마 이제 인수위 과정에서도 상당히 대통령실과 갈등이 있어서 사실상 이제 저는 윤석열 안철수 공동정권 단일화 그때 그런 게 깨진 게 아닌가. 이거는 이제 팩트는 저는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게 팩트라 해서 과연 이게 대외적으로 이렇게 공개적으로 개입하는 게 맞는가?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항상 저는 대통령실도요. 아무래도 이게 옛날에 이준석 대표 때도 갈등이 많아서 국정에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좀 더 원팀이 되고 호흡이 맞는 이런 이제 후보를 만들고 싶은 그거는 인지상정이고 그거는 누구나 저는 그럴 수 있다 봐요. 그렇지만 이게 정치는 명분 이게 중요합니다. 대통령실에게 너무 노골적으로 정치에 개입해버리면 그거는 이게 법적으로도 문제될 뿐더러 선거의 공정성이 또 이게 우려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저는 조금 이게 대통령실도 명분적으로 이게 엄정한 중립. 우리는 이게 선거에 여의도에 관여하지 않는다. 옛날에 윤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우리 윤심이 어딨냐? 우리는 이게 정책
뭐 외교나 안보 이런 것들이 많은데 우리가 언제 당에 개입하느냐 이런 식으로 그 대외적으로는 엄정 중립을 천명하는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 후보들도 이제는 이제 정말 옛날에 장제원, 이철규 의원처럼 이런 게 윤심팔이도 안 되고 그다음에 그 안철수 후보처럼 뭐 윤한 연대니 뭐니 이것도 이게 가짜 윤심팔이 아닙니까? 잘못하면 이게 진짜 윤심이 안철수한테 있나? 이 오인하는 당원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앞으로 이게 후보들도 절대 이제 윤심을 팔지 말고 당도 이게 엄정 중립을 청와대도 대통령실도 엄정 중립을 천명하는 이게 필요하다 봅니다. 네, 지금 뭐 방금 전에 말씀 중에서 인수위의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안철수 의원 쪽은 어떤 이견이 없었고 상당히 소통이 잘 됐다라고 좀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죠. 다들 이제 궁금한 것은 과연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할까에 좀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데 오늘 언론 매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내용이 일부 공개가 됐습니다. 참모들에게 했다는 내용인데요. 실체도 없는 윤핵관 표현으로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사람은 앞으로 국정 운영의 방해꾼이자 적으로 인식될 것이다라는 경고를 했다라고 이것도 익명으로 대통령실에 따르면이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어떻게 보면 그 국민의힘 새 지도부 선출을 앞두고 대통령실이 오히려 좀 경황이 돼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특히 지금 대통령실이 그 윤석열 대통령과 안철수 후보 간의 윤한 연대에 굉장히 좀 뭐랄까요, 이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그 표현은 사실 그 안철수 후보가 조금 부적절한 표현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연대의 이 사전적인 의미는요, 여럿이 함께 무슨 일을 하거나 함께 책임을 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민의힘과 함께 뭔가를 도모하고 함께 책임을 진다. 이런 뉘앙스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당대표로 나온 사람이 대통령을 연대 대상으로 삼는 것은 표현 자체가 좀 부적절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이제 이렇게 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윤핵관에 대해서도 이제 대통령이 굉장히 예민한 이 반응을 보이셨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하는 관계자는 지금 국민의힘에 소속돼 있는 모든 국회의원 전체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윤핵관 몇 사람 그리고 그 사람만 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는 이런 윤핵관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이것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적으로 간주하겠다. 굉장히 좀 격앙된 반응이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국민의힘 어떤 그 전당대회 엄정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그런 표현을 한 것인지 아니면 몇몇 후보들이 대통령 파리를 너무 심하게 하다 보니까 더 이상 대통령을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끌어들이지 마라 이런 경고성 의미로 했는지 이거 뭐 어떤 것이 본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실의 이런 격앙된 발음이 계속 나온다는 것은 앞으로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락을 가르는데 상당히 좀 중요한 구실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연대 발언 그리고 뭐 윤핵관 발언 이것은 좀 부적절하다라는 그런 판단인 건데 장윤주 변호사께 질문을 드리면 이 윤핵관 연대 발언 과연 뭐 후보가 할 수 없는 부적절한 질문이었다고 보시는지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국민의힘 당원 여러분들이나 또 당원이 아니신 국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또 따라 다 각각의 판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저는 근데 이 윤한연대라는 그 말 자체를 썼다 이것보다도 일단 안철수 의원이 본인이 이제 윤심 후보이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그동안 대선 과정에서 단일화했던 부분, 그 인수위원장 맡았던 부분들을 계속 강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좀 언짢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당무 개입 소지가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대통령이 직접 안철수 의원을 겨냥해서 방해꾼이나 적이 될 수 있다라는 발언을 하신 것 자체는 사실 굉장히 강한 정도의 어조의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좀 저는 좀 이 기사를 보면서 이게 진짜 대통령이 발언한 게 맞는지 사실 정말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발언 수위는 굉장히 높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해 본다면 전당대회 과정에서 그동안 그 과정들을 복귀해 보자면 대통령실에서 뭐 유승민 전 의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나경원 전 의원이라든지 그리고 이제는 안철수 의원에게까지 뭔가 공개적으로 이 저격들이 옮아오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럼 전당대회에 대해서 중립적으로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당무에 개입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국민적인 어떤 의혹이 들 수밖에 없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더 이상 이 윤심이라든지 대통령의 마음이 어떤 후보에 가 있다 이런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이런 익명의 인터뷰도 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철저하게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을 좀 몸으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의 당대표 불출마 이후에 당심이 또 김기현 의원이 아닌 안철수 의원에게 좀 쏠리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들이 있었거든요. 이번에 지금 대통령실을 통해서 안철수 의원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지금 기류들이 좀 전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앞으로 당심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뭐 저는 이제 물론 이제 당심하고요. 그다음에 투표를 하는 책임 당원의 성향은 되게 좀 다를 수는 있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게 너무 달라지면요. 반드시 이게 후유증이 있습니다. 저는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이제 제가 윤핵관이라는 표현 안 쓰겠습니다. 표현 안 쓰더라도 소위 장제원 의원이나 이철규 의원이나 너무 이게 현역 의원들이 나서서 특정인을 이게 좀 주저앉히려고 노골적으로 공격한 거, 이거는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이제 저는 국민의힘의 지지층들이 이게 역풍 때문에 이제 나경원 의원을 지지하는 층도 안철수 후보 쪽으로 상당히 많이 넘어가서 지금 이게 당심의 여론만 보면 물론 이게 그런다 해서 안철수 후보가 된다는 건 아니고 네. 당심은 이게 지지율이 상당히 높게 노는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이게 소위 장제원이나 이철규 이런 분들은 좀 이게 중립을 지키고 현역 의원에게 캠프에 참여하지 말라고, 이게 바로 선관위의 방침 아닙니까? 이런 게 필요하고, 제가 이제 요즘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옛날에 2016년에도요 김무성 대표가 옥새 들고 나르샤 이래서 이게 보수가 괴멸 수준으로 갔고, 그다음에 2020년에도 황교안 대표 그때 비례는 이게 새로 공천을 전면적으로 바꿨지 않습니까? 이런 이게 공천 파동 때문에 보수가 괴멸 직전까지 간 게 한두 번이 아닌데 지금 이게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상당히 우려가 되는, 걱정이 되는 이런 이게 상황입니다. 지금이라도요 각 후보들은 정말 이게 자제하고, 저는 아까 말한 것처럼 대통령실도 좀 엄정 중립으로 이렇게 해서 좀 더 단단해지고 하나가 되고 좀 더 외연이 확장되는 이런 이게 축제의 전당대가 돼야 된다 이래 봅니다. 네. 네, 어쨌거나 지금 현재 안철수 의원에 관해서 대통령실 관계자의 발로, 또 익명 보도의 발로 상당한 많은 그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쯤 되면 안철수 의원의 어떤 전략, 대응 전략이 상당히 고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입장을 한 가지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방송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익명을 통해 기사가 나오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이렇게 익명에 대해서는 강하게 좀 얘기를 했고요. 또 방금 전에 이제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윤핵관이라는 표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익명 표현에는 강하게 이제 나오면서 윤핵관이라는 단어를 싫어하는 윤 대통령의 의중을 어느 정도 존중한 것이라는 투트랙 전략 같은 그런 해석이라고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대통령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대결적인 어떤 장면을 피하면서도 네. 대통령실 발 여러 가지 말들은 조금 더 경계하는, 그래서 선관위라든가 비대위에 대통령실 발 기자를 막아달라 뭐 이런 지금 요구를 해놓은 상태예요. 이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면 본인에게 불리하다라고 판단하는 것이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본인은 대통령과 각을 세우지는 않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윤 대통령이 지금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강도 높은, 수위 높은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안철수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우리가 거꾸로 돌아가면 사실은 안철수 후보하고 단일화를 하지 않았다면 그때 뭐라고 얘기냐면 공동 정권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정권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리고 공동 정권이라고 한다면 예컨대 이제 뭐 지금 행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가져갔으니 당은 뭐 안철수 대표가 가져갈 수도 있겠다. 뭐 이게 이제 상식적인 생각인데 그거를 이제 하지 않겠다는 그런 계산으로 지금 들려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과적으로 공천권을 누가 갖느냐의 게임으로 지금 이 전대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 안철수 후보에게는 그런 어떤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그런 대통령의 어떤 생각이 지금의 대응에 밑바닥에 깔려 있는 그런 계산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네, 차장님 지금 대통령의 생각이 이렇게 계속 드러나는 게 네. 그만큼 과거 이준석 전 대표와의 갈등에 대한 트라우마가 크기 때문이다, 이런 해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그런 트라우마도 있을 거고요. 저는 이제 안철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그 굉장히 미묘한
그 위치 때문에 지금 더 예민하게 대통령실도 반응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는 그냥 당대표가 아닙니다. 만약에 이번에 국민의힘 새 당대표로 선출이 되게 된다면 국민의힘 차기 대선 경선에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내부를 들여다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권 밖에 있다가 정치권으로 입문해서 1년 만에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 그 분명한 친윤 세력이 지금 구축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선출하는 새로운 당대표와 당 지도부 그리고 내년 총선 공천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의 끝까지 성공을 뒷받침할 이른바 친윤 세력이 구축이 돼야 되는데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면 어떻게 보면 미래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안철수 후보가 먼저 당권을 장악을 함으로써 친안 세력을 구축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것을 지금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끝까지 뒷받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친윤 진영에서 볼 때는 안철수가 만약에 당대표가 되면 자신의 세력을 구축하려고 할 거 아닌가. 그래서 차기 그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고 할 거 아닌가. 근데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윤석열 대통령은 모르겠습니다만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고 있는 이른바 친윤 세력은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극도의 어떤 경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전당대회 경쟁 구도를 앞두고 이제 친윤계 혹은 친윤계 인물이라고 지적되는 여러 인물들이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심평 변호사가 SNS를 통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안 의원이 당대표가 된다면 어찌 될 것인가? 경우에 따라서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을 탈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릴 것이다. 그리고 윤 대통령과 같이 하기 원하는 세력이 떨어져 나가고 난 다음에 안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등이 연합당으로 변모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게 상당히 수위가 높습니다. 이게 현실성이 있는 건가요? 뭐 제가 보기에 저는 현실성도 이게 없고요. 상당히 부적절한 발언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게 제가 이제 분석하는 국민의힘의 구도는 4가지 세력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그 친윤 세력이 있고, 그다음에 안철수 중도 쪽으로 세력이 있고, 그다음에 황교안 대표 부정선거 하면서 정통 우파 이 세력이 있고,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 이렇게 4명이 저는 4강이 될 것 같아요. 김기현, 안철수, 그다음에 그 황교안, 천하람 이 4명이 저는 4강에 드는 이런 세력 보는데 구도를. 근데 문제는 이준석하고요. 그다음에 그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오랫동안 악연이 있습니다. 옛날에 이게 원색적인 욕설 비슷한 이게 비판을 한 적도 있어요. 같이 이게 당을 하면서 많이 다투다가 갈랐었거든요. 그래서는 일단 이게 안철수 후보가 된다 해서 이준석 전 대표와 결탁해서 이게 당을 한다 이것도 저는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최고위원들도 또 중요하거든요. 선출적인 4명이 사퇴하면 지도부가 와야 됩니다. 근데 그 최고위원들은 또 이게 친윤 후보가 될 가능성도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이것 때문에 탈당할 이럴 이게 가능성도 저는 상당히 낮다. 이렇게 보이고요. 무엇보다 그 심평 변호사가 근데 지금 후원회장이잖아, 김기현. 네. 이런 분이 그 당의 통합, 화합보다 이게 너무 이게 좀 분열적인 이런 이게 발언하는 게 후원회장으로서 적절한가 이런 이제 의문도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지금 이제 이준석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천하람 지금 당대표 후보에 또 도전하겠다고 밝혔고 최고위원 중에서도 친이준석계 인물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에 이준석 전 대표의 영향력이 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 이준석 대표도 아마 본인의 어떤 지분이랄까요? 본인의 영향력이 얼만큼 있는지를 이번에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아마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이준석 대표가 물론 지금으로서는 징계를 받은 상태이고 지금 뭐 당원권도 정지되는 상태이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뭐 별다른 위치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 있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본인이 당대표를 하는 동안에 소위 말해서 이대남이라고 하는
하는 2030 남성들 그리고 젊은 층들을 당원으로 많이 가입을 시켰던 것도 분명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좀 젊은 층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도 이준석 대표의 어쩌면 나름대로의 성과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평가가 많이 갈릴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본인이 해놨던 업적이랄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지금 현 상황에서도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될지, 특히나 이번에는 당원 당심 100%의 투표이기 때문에 본인을 어떻게 보면 이준석 대표를 대리로 내세운 천하람 후보라든지 또는 허은하 후보, 최고위원 후보라든지 이런 분들이 어느 정도의 지분을 받게 되고 또 컷오프를 통과하게 될지가 이준석 전 대표의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정치 행보와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큰 관전 포인트가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편 김기현 의원, 불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전 의원의 자택을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힘을 합치자고 제안을 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이렇게 밝혔습니다. 힘을 합치자는 말에 나경원 전 의원은 숙고해보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나경원 전 의원이 어떻게 도와줄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된다고 판단을 하시는지요? 글쎄요, 그렇게 모진 그 시련을 겪고 불출마를 결단을 했는데 김기현 후보를 돕겠다 이렇게 선뜻 이 지지 선언을 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아마 전당대회가 이제 3월 8일이니까 3월이 넘어가고 막판 어떤 이제 그 대세가 좀 기울어지는 그 즈음 정도에는 나경원 전 의원이 아마 뭐 지지 선언을 할 수도 있다고 예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기현 후보를 왜 이른바 이 친윤 세력에서는 자꾸 당대표로 만들려고 하느냐. 이분은 당대표에 도전하면서 차기 대선에 불출마하겠다라는 차기에 대한 도전 자체를 봉쇄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김기현 그 후보야말로 윤석열 정부 앞으로 남은 4년 동안 국정을 최대한 뒷받침할 수 있는 이른바 친윤 세력을 튼튼히 만들어서 국민의힘의 외연을 확장해서 총선에서도 이기고 레임덕 없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돕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후보는 김기현 후보가 유일합니다.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윤안 연대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나는 윤석열 정부 성공에 나의 정치 생명을 걸겠다. 만약에 내년 총선에서 그 실패한다라면 차기 대선에도 도전하지 않겠다. 이런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정치력을 그 보태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면 지금처럼 이 안철수 후보에 대한 어떤 견제가 심하지 않았을 텐데 지금 차기 유력 후보이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입장, 그러니까 현재 권력이 아직 공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래 권력이 이 국민의힘 내부에 또아리를 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구심을 사고 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에 대한 견제, 그다음에 비판, 이건 전당대회가 진행될수록 갈수록 심화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당분간 친윤계는 좀 몸을 숙일 것으로 보입니다. 장제원 의원은 김찍장이라는 말에 강하게 항의를 하면서 일단 SNS를 폐쇄했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사무총장을 제가 하겠습니까? 공천에 개입하니 뭐니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 전혀 없고요. 저는 차기 당 지도부에서 어떤 당직도 임명직 당직도 맡지 않겠다. 제가 아시다시피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치에 입문한 이후에 제가 첫 비서실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있어야 될 곳, 제가 머물러야 될 곳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향후 5년 동안 어떻게 장제원 정치를 하겠습니까? 김관욱 소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장제원 의원이 몸을 낮추겠다라는 그런 표현을 했는데 친윤계 의원들도 이제 장제원 의원이 당분간 몸을 낮추기로 한 거다. 대신 김기현 의원을 물밑으로 지원할 것 같다라는 관측을 내비친 적이 있어요. 실제로 뭐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저는 김찍장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배경은 사실상 장제원 의원 스스로가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전번에도 이선 후퇴를 본인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전대가 시작되면서 뭐 김장 연대를 얘기한 것도 사실상 장제원 의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말을 잘 안 믿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김기현 후보가 당선이 되면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개인 정치 5년 동안 안 하겠다라고 그거는 하잖아요. 그건 하는 배경에는 그만큼 일종의 이제 불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약속을 안 지킨 부분이 이런 얘기를 계속 다시 만들어내고 있는 그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이선 후퇴를 하고 5년 동안 안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가능할 모든 사람에게 그럴 수 있겠다라는 신뢰를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또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것이 상식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둘러싸고 또다시 등장한 윤심 논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는 민주당 관련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민주당이 국회 밖을 나가서 이제 장외 집회를 했습니다. 어제 모습 준비했는데요.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정치 보복에 국가 역량을 낭비하는 바람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추락했습니다. 전쟁에 졌는데 삼족을 멸하지 않는 것만도 다행으로 생각하라는 조난인 조언을 위로 삼겠습니다.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에 경고합니다. 이재명을 짓밟아도 민생을 짓밟지는 마십시오. 네, 민주당이 이게 장외 투쟁에 나선 거는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 6년 만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2016년 이후에 6년 만이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요. 그동안 전직 정부가 문재인 정부였고 당시에는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었으니까 뭐 사실 장외로 나올 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당이 된 후에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가 정권을 교체하고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들을 봤을 때 국민적으로 기대했던 부분들은 대부분 실망으로 돌아간 것 같고, 그리고 야당 입장에서는 국회에서 여소야대 국면임에도 여당과 또 나름대로 협치를 해보려고 노력도 했고 대통령실에는 계속해서 만나자라고 요청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에서는 계속해서 식사 정치를 하고 계시지만 한 번도 야당 지도부를 초청해서 밥을 먹었다 이런 얘기는 들려오지 않거든요. 네. 과연 협치의 의지가 있느냐라는 부분도 좀 의문스러운 것이고, 국회 내에서 집권 여당에 대하는 어떤 거대 제1야당으로서의 임무도 하고 있지만 국회에서 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말에 국민들께 직접 말씀을 전하자라는 의지에서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장외 투쟁이다 뭐 이런 얘기들로 비춰지고 있는데요. 어제 이재명 대표가 했던 얘기들 중에 많은 얘기들은 일단 첫 번째로는 민생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금 민생이 파탄이 났고 정말 살기가 어렵다라는 말이 이곳저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난방비도 폭탄이고 물가도 많이 올랐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정부가 민생을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야당과 어떤 협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규탄에서 나아가서 과연 이 정부가 민생에 잡는 데 좀 주력을 해야 되는 그런 국력을 가지고 야당 당대표를 잡기 위한 정적 제거를 위한 수사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비판으로까지 같이 연결되는 그런 내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지금 어제 이 대표가 민생 얘기를 강조했단 말이죠. 근데 사실 민주당은 169석을 가진 거대 야당입니다. 지금 2월 임시국회까지 열리는 상황에서 이 국회 안에서 이 민생을 도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 집권 여당에 대해서 우리가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협치를 해줄 부분들을 해주고 민생에 관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같이 하자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열려 있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이 난방비가 폭탄 나온 거에 대해서 에너지 고물가 그 지원금을 해보자라고 촉구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집권 여당에서는 아무런 지금 응답이 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당으로서는 나름대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제시하고 촉구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권에도 요구하고 이런 정책 해보자라는 요구도 하고 있지만 사실상 대통령실에서도 그리고 집권 여당에서도 사실 야당의 요구들이나 야당의 촉구들에 대해서는 거의 귀를 닫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리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국회 내에서 협치를 할 의지가 있는지 이런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 직접 호소를 해서 여론을 끌어오자라는 정책적인 판단이 있었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어제 민주당 장외 집회 관련 자세한 그런 설명을 좀 들었는데 어제 좀 더 어떤 모습이 있었는지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 169명 가운데 90여 명이 어제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대표에게 힘을 실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먼저 듣고 오시죠.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서로 손만 잡고 고난의 길도 영광의 길도 이재명과 함께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검찰의 수사를 저는 조작 수사라고 단정합니다. 네, 이제 민생을 화두로 내세웠지만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 수사 관련 목소리가 많네요. 뭐 제가 보기에 그 참석자가요 얼마나 동료를 하고 또 이렇게 그 공천을 무기로 압박을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90여 명이면 안 놓은 분들, 저는 이분들한테 주목해야 된다. 이분들에게 이재명 체제로는 힘들다. 더 이상 사법 리스크를 벗어나기가. 이래서 저는 안 놓은 게 아닌가. 이렇다면 이게 과연 국회에서 만약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체포동의안도 이게 만약에 90여 표밖에 안 놓으면 그럼 이게 가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점에서 저는 안 놓은 분들이 상당히 많다.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어제 주장 중에 정치 보복 계속 운운하는데 이 대장동은 이미 대선 때 그 경쟁 캠프 있잖아요. 이낙연 캠프든 그쪽에서 제보 받았다고 기자가 인터뷰한 것도 있습니다. 이미 과거 정권에서 다 여기 수사가 됐던 걸 지금 여기 정권 친정권 검사들이 뭉갠 거 아닙니까? 이게 새롭게 되고 있는 거지. 윤석열 정권 들어서 새로 혐의가 추가돼서 고소하거나 처벌 이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치 보복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검사 독재 운운하잖아요. 근데 한번 보십시오. 모든 이게 정진상, 김용, 유동규, 김성태 전부 이게 판사가 법원에서 구속하지 않습니까? 요즘 여기 김명수 대법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그 체제에서 영장이 발부되는데 검사는 청구 권한밖에 없는데 무슨 이게 독재를 합니까? 이것도 이게 말이 안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민생 파탄 운운하는데 그러면 여기 장애 집회하면 민생이 좋아집니까? 민생이 그렇게 걱정되면 난방비에게 왜 강행 단독 날치기 처리 못합니까? 옛날에 본인들 유리한 게 법은 단독 날치기 처리도 많이 했잖아요. 진짜 이게 난방비 걱정되면 그런 날치기는 국민이 이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국회 안에서 169석을 가지고 못하고 장애 노석에 투쟁만 하면 길이 막혀가게 시민들한테 피해만 주는 거지. 이게 무슨 민생이 좋아집니까? 저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궤변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날 장외투쟁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들도 많았다 이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이원욱, 김영배 의원 등 비이재명계 의원들도 일부 참여는 했지만 역풍을 우려한 불참도 눈에 띄었습니다. 집회에선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요. 함께 듣고 오시죠. 오늘 역풍을 걱정해서 이 집회에 나오지 않은 민주당 인사들을 보고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얼마나 이뻐하겠습니까? 네, 사실 소장님, 민주당 안에서도 특히 이재명 대표는 단일 대우가 중요하다. 이 점을 강조했지만 실제로 민주당 의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169명이 만약에 다 나왔다면 저 당이 공산당이냐 뭐 그런 얘기도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자유로운 어떤 분위기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해야지 덜 나오면은 또 이게 분열이고 다 나오면 또 뭐 한 목소리고 뭐 이렇게 해서 다 통제되는 그런 당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할 텐데 그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장외 집회가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정부 여당이 지금 국민과 야당의 요구에 대해서 반응성이 없어요. 예컨대 지금 이태원 참사가 있었던 지 지금 발생된 지 100일이 넘었습니다. 어제가 100일이었어요. 오늘이 100일인가요? 예. 지금 책임자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책임지는 분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이 국민의 요구가 아닌가요? 책임지라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민생, 가스비, 뭐 전기비, 택시비 다 올라가고 있거든요. 거의 30%씩. 이게 물가도 오르고 금리도 오르는 상황 속에서 분명히 이 부분 갖고서도 여야 협치를 해야 되는데 그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그거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금 야당 대표에 대해서도 지금 너무 많은 수사들을 지금 장기간에 걸쳐서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성남 FC 뭐 예컨대 소환해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그게 지난달 11일입니다. 아직 기소도 못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번에도 지금 또 수사를 지금 하고 있고 대장동 것도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김성태 씨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변호사비 대납으로 이제 가가지고 혐의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또 대북 송금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가 끝인지 이런 것들이 국민들로서는 너무 지나치게 야당 대표를 지금 몰아가고 있다는 그런 어떤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야당 집회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또 모이게 되는 배경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답답함이 지금 표출되고 있다는 것을 정부 여당이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저런 야당 집회는 무조건 안 돼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과거 황교안 대표 시절에는 거의 그냥 국회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매일같이 장외 집회했습니다. 청와대 앞에서.
그러니까 그런 정도를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민생의 세계로 돌아가자는 것이 지금 어제 집회의 어떤 메시지의 핵심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생을 앞세웠지만 사실상 방탄이 아니었느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네. 어제 이재명 대표 뭐 민생을 짓밟지 말라고 하셨지만 그 찬조연설한 당 지도부 인사들 항상 이재명을 보호해야 되고 고난도 이재명과 함께 가자 늘 그런 얘기 하시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민생 얘기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만약 지금 대장동이나 성남 FC나 아니면 쌍방울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지 않았다라면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지 않았다라면 어제와 같은 장애 집회 열었겠습니까? 이재명을 위한 장애 집회 아니었나요? 민주당과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지금 동조화되고 있는 대표적인 장면이 어제 장애 집회 아니었나요? 국민들께서는 그런 점을 지금 의아해하고 있는 겁니다. 왜 민주당은 과반이 넘는 다수 의석을 가지고 민생을 보살필 수 있는 입법 활동을, 정책 활동을 왜 열심히 하지 않는가? 왜 그 많은 국회의원들은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과 함께 길거리로 나갔는가? 그 길거리에 과연 국민의 민생은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것을 국민들은 지금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네, 변호사님 그동안 지금 민주당에서 분열은 없다 이 부분에 늘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박홍근 원내대표도 만약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올라갈 경우에 당내 의견이 좀 갈릴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다고도 전달을 했다고 해요. 실제 당내 분위기 요즘 좀 바뀌었습니까? 사실 뭐 그런 부분이 감지되지는 않는 것 같고요. 박홍근 원내대표가 뭐 체포동의안이 만약에 오게 된다면 뭐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제 발언했다라는 보도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저는 이제 그게 그 결과를 우려한다라기보다는 박홍근 원내대표 입장으로서는 이제 국민적인 여론도 또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한 발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박홍근 원내대표 입에서 뭐 결과는 걱정하지 않는다, 뭐 당연히 부결될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사실 국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사실상 이게 무기명 투표라고 하는데 당론이 정해져서 다 부결시키도록 뭐 다 같이 지침을 내리는 게 아니냐라는 또 걱정을 하실 수 있거든요. 사실 민주당은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각자 의원들의 모두 판단에 의해서 무기명 투표로 만약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 결과도 예측할 수 없고 자유롭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신 거로 보이고 사실 우리가 앞서서 얘기를 계속 다뤘지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뭔가 다른 얘기를 할 수 없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그런 우려들이 있다면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계파와 상관없이 어떤 얘기든지 간에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이해와 상관없이 본인의 어떤 마음속에 있는 얘기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보장된 것만큼은 정말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당대표가 이재명 대표지만 이재명 대표와 좀 반하는 이야기들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자유롭게 좀 이야기들이 교환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오히려 건강하게 이 당이 잘 유지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2월이라는 시점이 상당히 이재명 대표에게는 좀 중요한 시점인 것 같기도 합니다. 성남FC 의혹 그리고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고 이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기 때문에 무엇보다 단일 대우가 상당히 중요한 시점일 수도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이런 문자 SNS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지지자들이 비이재명계에게 문자 폭탄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상처받으신 의원님들께는 사과 말씀드립니다라고 했습니다. 김관옥 소장님, 예. 이 문자가 단순한 그런 사과의 문자는 아닐 거고 어떤 결속을 위한 문자다 이런 관측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당장에 가장 필요한 건 결속이에요. 즉 외부적인 어떤 공격, 외부적인 충격이 굉장히 큰 상황 속에서 내부까지 갈등이 빚어지면 사실 그걸 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자를 여기서 안 나왔다, 뭐 누구에게 비난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자 폭탄을 돌리게 되면 사실상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뭐 우호적인 어떤 행태라든가 언사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선제적으로 좀 통제하자, 뭐 그런 차원에서 좀 이 내부의 어떤 균열,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할 어떤 소지를 최소화하려는 노력 중에 하나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장애 집회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만약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왔을 때 어떤 결과로 이어질 것인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만약에 169명 중에 15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장애 집회에 참석을 했더라면 어떠한 체포동의안이 오더라도 민주당을 똘똘 뭉쳐서 이재명 대표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 어제 장애 집회에 참석한 90여 명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그 투표를 하는 날 90명만 참석하고 나머지 70명은 만약에 국회 본회의장에 오지 않는다. 그런데 반대로 국민의힘은 115명의 국회의원이 전체 다 본회의에 참석을 해서 표결에 참석한다. 그러면 과반 이상의 출석이고 과반 이상의 찬성이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됩니다. 물론 뭐 민주당이 표단속을 더 세게 하겠지만 어제 장애 집회만큼의 국회의원만 체포동의안 표결에 참석한다라면 이재명 대표가 부결을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표로서는 더 많은 의원들을 자신을 지켰는데 함께 힘을 보태달라 이렇게 읍수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장애 집회에 나온 의원의 숫자를 갖고서 이제 뭐 체포동의안의 가결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한 달 전인가요?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의 결과를 보면 사실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표가 나왔습니다. 반대표가. 이거는 당대표가 사실상 체포동의안의 어떤 상황이 오는 상황 속에서 자당의 어떤 이 의원들이 거기에 동의를 한다? 그건 뭐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얘기다. 이거를 좀 확대 해석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다음 주 주말이면 이 대표가 두 번째 대장동 특혜 의혹 관련 검찰 조사에 응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첫 조사 때는 이 대표가 다시 응하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입장을 바꾼 이유 뭐라고 보시나요? 뭐 저는 근데 이거 체포영장 때문에 입장을 바꾼 게 아닌가 보이고요. 이거는 제가 보기 검사 독재가 아니고 피의자 독재입니다. 피의자 독재. 아니 어느 게 피의자가 본인이 편한 시간에 주말에 내 마음대로 출석 여부를 결정합니까? 이거는 아주 저는 전혀 본 적이 없는, 저도 변호사 몇십 년 하면서 이런 식으로 피의자가 마음대로 정하는 거 그렇게 본 적이 없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번에 토요일 한 번 더 조사하면 바로 이제 그 구속영장은 청구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제가 이제 그 통계를 찾아보니까 지금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 중에 그 화천 대유 그 자회사 중에 천화동 1호에 428억 있죠. 이게 네. 당군 이래 최대 단일 사건으로서는 최대 금액이에요. 옛날에 노태우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이 뇌물이 2천 몇백억 있어요. 근데 그때는 32개 기업이 한 거죠. 하나의 기업 단일 사건에서 428억 뇌물은 당군 이래 최대 뇌물 사건이다. 네. 그다음에 쌍방울 850만 불 이것도 제3자 뇌물 아닙니까? 이것도 이게 엄청난 거죠. 저는 이걸 검찰이 영장을 청구 안 하면 앞으로 뇌물 사건 아무것도 청구 못 합니다. 그렇잖아요. 최대 당군 일의 최대 사건을 청구 안 하면 뇌물로 이게 청구할 일은 전혀 없는 거죠. 법은 모든 사람한테 평등한 거 아닙니까? 따라서 저는 뭐 검찰이 토요일 날 수사하고 네. 바로 이제 영장 청구 이런 순서로 갈 거로 보입니다. 네, 지금 쌍방울 의혹, 관련 의혹도 상당히 이재명 대표의 하나의 수사 예상되는 그런 앞으로 받게 되는 수사의 예상선상에 올라 있는 그런 사건인데요. 김성태 전 회장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와 통화를 했다고 최근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이재명 대표는 이것이 신작 소설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관련 영상 듣고 오시겠습니다. 아마 검찰에 이제 신작 소설이 나온 것 같은데 종전의 창작 실력으로 봐서 잘 안 팔릴 겁니다. 방북자금 관련해서 이화영 부지사에게 보고받으신 적 없으십니까? 참 그 소설 가지고 자꾸 그러시는 것 같아요. 김성태와 통화해서 고맙다는 말도 하셨다는데 전혀 기억이 안 나십니까? 소설 가지고 자꾸 그러지 마시죠. 경기도가 당시에 북한에 초청장까지 보냈다는데 전혀 관련 사실 모르셨습니까? 이게 국회 기자들도 이 쌍방울 의혹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 질문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장윤주 변호사께 질문드리면 쌍방울이 이제 경기도를 위해서 북한 측에 대신 돈을 보냈다고 하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 아니라 뇌물죄가 적용이 되는 건가요? 일단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검찰이 제3자 뇌물죄도 검토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네. 지금까지 어떤 발견된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만 가지고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도 일단 검찰에서 특정은 아직 안 한 것 같다라는 판단은 드는데요. 일단 제3자 뇌물죄라고 하면 성남FC 건에서 많은 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고 계시겠지만 일단 제3자에게 뇌물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경기도에 대해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리고 그것을 대가로 해서 그럼 북한에다가
제3자의 북한에 돈을 주었다. 이제 이게 제3자의 뇌물죄의 구조가 될 텐데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제3자 뇌물죄는 다른 뇌물죄와는 달리 부정한 청탁이라는 것이 입증이 돼야 됩니다. 네. 성남 FC의 경우에는 많은 기관들이나 그 기업들이 여러 가지 뭐 용도 변경이라든지 이런 민억 청탁이 있었다는 거고 그 청탁에 대한 대가로 성남 FC에 후원금을 주었다라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지만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그 둘 사이에 대가성은 전혀 없었고 성남 FC에 들어온 후원금은 광고 계약에 의한 광고비였을 뿐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 그 대북 송금 경우에도 제3자 뇌물죄가 되려고 한다면 결국 김성태 전 회장과 경기도 또는 이재명 대표 측과의 어떤 부정한 청탁이라는 것이 입증돼야 할 텐데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의 수사가 아직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 같고 관련해서 언론 보도상 뭐 그 쌍방울이 경기도의 그 배달 사업 어플을 사업을 뭐 하려고 했었다는지 뭐 태양광 산업을 하려고 했던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라든가 아니면 대가성이 있었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아직까지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의 입장에서 뭐 뇌물죄라든지 제3자 뇌물죄를 논하기에는 아주 매우 이른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부정한 청탁을요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봅니다. 쌍방울과 이재명 측은 이게 추악한 뒷거래를 한 거죠. 뭐냐면 이게 그 이재명 측은요 일단 이제 그 단독으로 북한에 방문하면 정치적 이득도 상당히 그 얻을 수 있는 본인의 공약이나 이런 이제 정치적 이득 이것도 충분히 저는 대가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쌍방울 측은 북한의 그 사업도 할 수 있고 원래 그 민간 기업이 단독 못 해요. 주로 이제 경기도나 또 이렇게 정권을 끼고 하거든요. 나중에 대통령이 이재명 되면 1억 달러 독점권도 한다. 이런 게 내용도 나오지 않습니까? 따라서 저는 쌍방울의 그 북한 사업 또 이게 나노스의 주가 조작, 북한 사업하면 이게 주가가 오르잖아요. 이런 이게 그 쌍방울도 이득을 얻고 그다음에 이재명 경기지사 그때 박원순 서울시장이나 최문순 강원도에서는 이게 북한에 방문도 갔는데 본인은 못 갔잖아요. 근데 북한에 방문하게 되면 정치적 위상이 올라가요. 근데 방문하는데 북한이 돈 안 주면 못 오게 하잖아요. 그래서 300만 불도 대납했잖아요. 이런 게 모든 정황을 보면 저는 충분히 부정한 청탁이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래 봅니다. 네, 300만 달러 대납 의혹 등 이런 상황들은 사실 수사가 좀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저희가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좀 더 자세히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의 장외투쟁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는 정찰 풍선 소식 관련해서 넘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중국 방문을 앞두고 있었는데 하루 앞두고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이야기 듣고 오시죠. I spoke this morning with Director of the CCP Central Foreign Affairs Office, Wang Yi, to convey that in light of China's unacceptable action, I am postponing my planned travel this weekend to China. 네, 지금 영상 보셨지만 중국의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구자홍 차장께 질문인데 이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란 과연 뭔가요? 일단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북한이 그 날려보낸 대형 풍선이 이 서울 상공을 떠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만약에 뭐 생화학 무기라도 만약에 들었다면 얼마나 이게 공포스럽겠습니까? 지금 영상에 보고 계신 게 바로 미국에서 공중에서 발견된 중국 정찰 풍선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요즘은 이제 그 저런 대형 풍선을 많이 날리지 않고 이제 관광용으로 이제 쓰는 경우가 열기구를 그 관광용으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저 경우에는 뭐 달처럼 보일 정도로 굉장히 대형 풍선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날려보낸 것이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 본토까지 들어갈 정도라면 그 규모도 엄청날 것이고 저기에 이제 그 탑재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고성능 카메라라든지 이런 관측 장비가 많이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특히 지금 미국이 발끈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저 풍선이 발견된 지역이 이렇게 몬태나주인데요. 네. 몬태나주는 이제 핵미사일이 주로 이게 그 배치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지구 밖 정찰 위성에서도 얼마든지 사진 촬영을 통해서 정찰을 할 수 있지만 저렇게 대기권 안에서 풍선을 띄워서 고성능 카메라로 촬영을 하게 된다면 그 시설물들이 어떻게 배치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시설물을 운용하기 위한 그 주변 그 시설물들은 또 어떻게 배치가 되는지를 속속들이 알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민감한 어떤 군사 기밀을 좀 그 염탐하기 위해서 중국이 저런 스파이 그 풍선을 띄운 거 아니냐 이렇게 미국 측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토니 블링컨 이 국무장관이
이 미중 간의 어떤 대화를 위해서 방문을 앞두고 있었는데 이번 사건, 풍선 사건은 묵과할 수 없다라고 굉장히 단호한 조치를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소장님 지금 중국에서는 이게 정찰 목적이 아니라 기상 관측을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풍선이 등장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소장님께서는 정체가 뭐라고 보세요? 저는 이건 정찰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중국이 지금 미국이 이 몬타나 위에서 발견된 것을 보도하자마자 곧바로 그 다음날 중국이 반응을 해요. 이거는 이게 국가 것이 아니라 민간기 것이다. 그래서 민간의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잘못 들어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상 보면 이미 이제 영공 침해입니다. 이 국제법 위반이에요. 당연히 격추 가능하고요.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미국이 조사할 권리를 갖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지금 이런 어떤 풍선 같은 것이 지금 미국에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중남미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중국이 이러한 어떤 기구를 통해서 전 세계를 감시하고 정찰하고 하는 그런 행위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좀 확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일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것 때문에 제가 CNN을 돌려보면 계속 이 얘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미중 관계 굉장히 중심적인 어떤 이슈로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고 더 경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봅니다. 네, 변호사님, 저는 소장님 말씀에서 조금 더 궁금한 게 사실 미국이 이 풍선을 발견할 거라고 중국도 예측은 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왜 정찰 위성을 놔두고 이런 풍선을 정찰 목적으로 보냈을까요? 아마 근데 그 인공위성보다 상당히 그 저렴한 비용으로 높은 수준의 정보 수집 가능하니까 저는 그게 보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이제 그 국제법을 했지만 국제법적으로는 이제 뭐 고의든 과실이든 영공 침해한 거는 맞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저는 뭐 과잉 방인 아니고 정당한 이게 그 격추다 이렇게 보이고 이걸 보면 제가 느낀 게 그 두 가지가 있어요. 얼마 전에 그 북한에서 드론 들어온 거 이걸 왜 우리는 격추 못합니까? 이 격추해야 되는 거고 이게 정당한 대응인데 저는 이제 앞으로 이게 북한에 이런 데 정찰 이런 부분도 저희가 철저하게 대응해야 되고 지금 이게 중국은 뭐 과잉이라 하지만 진짜 과잉은 옛날에 그 우리 소련에서 민간 항공기 이렇게 칼기 격추형 이게 바로 과잉방입니다. 이거는 진짜 과잉이에요. 근데 이번에 뭐 이거는 풍선은 사람이 탄 것도 아니고 저는 충분히 뭐 정당한 대응으로 봅니다. 네. 지금 현재 그런데 중국이 이 시점에 미국에 정찰 풍선을 보낼 의도가 과연 있을까 다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뭐 한간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면 그 중에서 하나는 이 풍선을 미국이 발견할 리가 없는데 변호사님 왜 풍선을 저렇게 보냈고 그리고 일부러 들키려고 보낸 거 아니냐 미국의 그런 반응을 떠보기 위해서 혹은 중국이 이렇게 영공에 조용하게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갖췄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보낸 거 아니냐 다양한 추측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뭐 저도 이제 그쪽 부분에 아주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중국이 어떤 의도인지 제가 보더라도 이게 저 풍선은 금방 이게 적발이 되는 이런 상황인데 왜 이게 중국이 보냈는지 뭐 그 의도를 저도 국제 정치적으로 제가 정확한 의도는 모르지만 그러게 법적으로는 제가 그렇다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거는 이제 앞으로 좀 더 조사를 해보면 어떤 의도인지 밝혀지지 않을까 이래 보입니다. 근데 풍선이 굉장히 낮은 단계에서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 훨씬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위성이 하면 굉장히 고도의 어떤 정밀 탐지 기능을 가져야 되는데 이거는 뭐 그렇게 높은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이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비용이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상 지금 중국에서 여러 곳에 정찰 풍선을 이렇게 채택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다 이렇게 봅니다. 네, 구장차님 방금 변호사님도 말씀하셨고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번 사태가 북한 무인기 사태를 떠올리게 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이런 저비용 무기를 통해서 이 국가를 혼란시키는 행위 좀 비슷하다고 보이는데 교란 목적은 아니었을까요? 일단 그 발작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반응을 세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풍선을 보내는 목적은 이렇게 다목적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발견되더라도 뭐 이렇게 민간용이 이 과학 기상 이 관측용인데 이제 잘못 넘어갔다 이렇게 둘러대기가 쉽고요. 또 한 가지는 풍선은 이 레이더에 잘 포착이 안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 개를 보낼 수가 있거든요. 만약 저것을 이 위성을 통해서 조정만 할 수 있다라면 내가 보내고 싶은 곳에 얼마든지 조용히 풍선을 보내서 염탐하고 올 수 있는 겁니다.
뭐 낮에 풍선이 지금 노출이 돼서 이제 사진에 찍혔으니까 그렇지만 저걸 만약에 이제 미국같이 큰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처럼 영토가 작은 나라 같은 경우에는 밤에 얼마든지 보내서 잠깐 찍어서 또 돌아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찰 목적의 어떤 풍선의 활용도는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번 일을 뭐 미국과 중국의 일이다 이렇게 남의 일을 보듯이 할 필요는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우리도 저런 정찰 풍선이 혹시 넘어오는 것은 아닌가. 북한이 보내는 무인기 외에도 또 중국 측에서도 저런 풍선을 보낼 가능성은 없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대비를 해보는 점검을 해보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관옥 소장님, 저는 이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 어쨌거나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행정부에서는 이 안보 문제를 가지고 이제 내부 의회에서 상당한 비판을 받았을 것 같아요. 실제로도 공화당, 민주당 양쪽에서 비판을 받았다, 바이든 대통령이. 그래서일까요? 이렇게 스텔스 전투기로 오늘 전해진 소식인데 이 풍선을 격추시켰어요. 그렇죠. 어떻게 좀 해석하십니까? 이거는 그만큼 이제 단호한 격추 의사를 보여주는 것이고 이거는 바이든 대통령의 허락을 받고서 격추시켰다고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경한 대응을 하겠다는 것을 대내외에 이제 명확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회에서의 어떤 비난 뭐 이런 것들 차단하고 특히나 중국에 대해서도 이러한 일들이 반복될 경우에는 훨씬 더 강경한 조치들을 우리는 채택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스텔스 전투기를 통해서 격추시키는 그런 의미로 봐야 되겠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에 날라온 중국의 정찰풍선 사건 좀 지켜봤습니다. 앞으로 미중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지 좀 유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뉴스 조아라입니다. 네, 오늘은 그림 2장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왼쪽은 신체 조건이 다른 세 사람이 같은 높이의 상자에 올라가 경기를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 오른쪽은 다른 높이의 상자에서 보고 있죠. 이 그림이 어디에 등장했을까요? 바로 판결문입니다. 이 청각 장애인인 A씨가 면접 과정에서 차별을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판결문을 쉽게 써달라며 탄원서를 내자 재판부가 이에 호응한 겁니다. 이 재판부는 왼쪽 그림과 같은 상황이 면접 과정에서 겪은 것이라면 평등 원칙에 어긋나니 이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봤다면서 청각장애인인 원고와 다른 지원자들의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모두에게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이번 재판의 핵심을 보여준 것뿐만 아니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문장 옆에는 안타깝지만 원고가 졌습니다라고 쉽게 풀어써 주었습니다. 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딱딱한 법률 용어가 아닌 당사자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노력을 통해 쌓이겠죠. 원고에게는 소송에 이기는 것보다 더 따뜻한 판결이었을 겁니다. 지금까지 이뉴스 조아라였습니다. 네, 고물가 고통이 커지는 와중에 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을 대폭 상향하고 있습니다. 노인 무임승차를 두고 연령 상향 논란이 다시 일고 있는데요. 먼저 오세훈 서울시장 얘기 들어보시죠. 사실 지금 이제 알려진 바로는 한 300~400원 정도. 잘 아시겠지만 8년 동안 요금 조정이 없었죠. 300~400원을 올린다 하더라도 운송 원가에는 턱없이 못 미친다 하는 점을 감안하신다면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이 상황이 고육지책이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실 수 있을 텐데요. 당시 대통령께서 제안을 해서 생겨난 제도이니만큼 중앙정부가 손실 보전을 일정 부분이라도 해주는 게 논리적으로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연령을 상향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저희가 그래픽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게 서울교통공사 내부 분석 자료입니다. 출처는. 그래서 경로 무임승차를 70세로 상향했을 경우 연간 무임 손실이 1,524억 원이 감소한다. 그러니까 적자의 상당 부분이 해소된다는 얘기인데 장윤주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오세훈 시장이 했던 얘기들 중에서 또 일부 납득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무임승차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결정을 했는데 부담은 또 지자체가 져야 되는 것은 모순적인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분명히 또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 지하철 같은 경우에 적자 구조가 굉장히 커졌고 그중에 또 대부분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제 노인 무임승차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은 그동안 수차례 제기돼 왔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이게 사실은 정치권에서도 풀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 노인들에 대한 어떤 복지를 뺏는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리기만 하더라도 사실상 노인분들, 그 노인 계층에서 받으실 또 실질적인 체감은 굉장히 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PSO, 그러니까 공익서비스 손실보전을 중앙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도 나름대로 결을 같이 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중앙에서 그러니까 기재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완강히 안 된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좀 앞으로도 풀기가 어려운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네, 차장님 사실 이번 이 지하철 요금 관련해서는 1984년에 이 무임승차가 제도화됐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로부터 지금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그 사이에 노인 인구 비율은 굉장히 커졌습니다. 앞으로 네. 또 고령화가 더 심화될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어떻게 좀 이 변화 필수적이라고 보시나요? 네. 지금 논의가 좀 불가피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민연금 문제도 그렇고 65세 이상 그 어르신들에 대한 어떤 무임승차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무임승차가 처음 도입됐던 1984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60대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65세 이상을 무임으로 하더라도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어르신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시대였고요. 그런데 시간이 이제 30여 년 이렇게 흐르면 40년 가까이 흐르면서 지금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그 수명이 80세 중반까지 지금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65세부터 무임으로 하게 되면 뭐 평균적으로 한 20년, 많게 사용하시는 분은 30년 이상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건데 물론 대한민국 그 국부가 더 커져가지고 더 많은 분들에게 그 공짜 혜택을 많이 드리면 좋겠지만 대신 누군가는 그 부담을 져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65세가 너무 이제 젊은 연령 아니냐. 과거에는 어르신이었지만 지금 65세는 한참 일할 청년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연령을 상향 조정해서 도시공사의 어떤 부담도 좀 줄이고 그리고 더 그 늘어난 이 수명만큼 더 많은 분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사회적인 논의가 활성화돼서 대안을 찾아야 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정년 연장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서종우 변호사님도 의견 있으실까요? 이게 법에 보면요. 원래는 81년도에 법이 만들어졌는데 그때는 70세가 넘을 때 50% 할인해 준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전두환 대통령이 3년 뒤에 84년에 법을 바꾼 거거든요. 저는 이게 그냥 올리는 것보다는요. 세 가지 방향으로 다양화해야 됩니다. 첫째는 이제 그 연령대를 올리는 거. 이게 첫째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그 할인율을 다양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뭐 75세면 100%, 70대면 50% 이런 식으로 이게 그 할인율도 다양할 필요 있고 무엇보다 저는 세 번째 소득 수준에 따라 다양할 필요 있습니다. 지금 되게 소득이 아주 어려운 이런 이제 분들은 65세도 면제해 줘야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 뭐 이건희 회장처럼 부자도 다 면제 이거는 말이 안 맞잖아요. 따라서 저는 소득, 할인율, 연령에 따라서 다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여러 가지 대안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노인의 무임승차와 관련된 갑론을박을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뉴스 라이브 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으로 제가 이번 주 꼭 챙겨봐야 할 뉴스를 직접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요 뉴스를 미리 보는 시간 앞으로 뉴스입니다. 내일 월요일부터 사흘 동안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이 진행됩니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비롯해 이상민 장관 탄핵, 난방비 폭탄 등을 두고 여야 격돌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화요일에는요,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여성 영무원을 살해한 전주환의 1심 선고가 있습니다. 전주환은 최후 진술에서 뉘우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고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수요일에도 주요 사건 1심 선고가 있습니다. 대장동 일당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곽상도 전 의원입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수사 시작 후 이와 관련한 피고인이 법원 판단을 받는 건 처음입니다. 또 한국은행이 2022년 12월 국제수지 잠정 통계를 발표합니다. 반도체 수출이 줄면서 11월에 이어 2달 연속 적자를 기록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지금까지 앞으로 뉴스였습니다. 저희는 60초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앞서 이재명 대표가 첫 검찰 조사 때 추가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언급이 있었는데요. 그런 관측이 나왔을 뿐 이 대표의 직접 언급은 없었습니다. 네, 2월 5일 오늘은 정월 대보름이죠. 보름달은 강릉에서 오후 5시 13분 가장 먼저 떠오르고 서울은 5시 21분쯤 떠오를 거라고 하네요.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일요일엔 뉴스A 라이브입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